안녕하세요. 저는 10년 전에 사별한 70대 남성입니다. 결혼 후 아내와 30년이 가까이 칼국수 장사하며 자식을 키웠죠. 하지만 갑작스럽게 병을 얻은 아내가 먼저 떠나버리자 저도 가게를 접고 혼자 작은 집에서 꽃을 가꾸며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몇 년 전 똑똑한 딸과 귀여운 손자가 함께 살게 됐어요. 적막하던 집에 아이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니 그제야 사람 사는 집 같더군요. 오늘 제가 용기 내어 이 사연을 쓰게 된 건 며칠 전 손자 녀석이 이런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우리 동네에서 제일 좋은 의사래요. 그런 말을 자랑스럽게 하는 손자를 보니 문득 4년 전 일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그날의 일을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 이렇게 손자와 함께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게 되었으니 인생이란 게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겪었던 가슴 아프고도 기막힌 사연을 조심스럽게 털어놔 보겠습니다. 그날도 여느 일요일과 다르지 않았어요. 4월의 따스한 봄볕이 마당에 가득했고 저는 아내가 생전에 아끼던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올해는 진달래가 유난히 예쁘게 피었네. 아내가 좋아했던 진달래를 보며 물뿌리개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화단에 핀 꽃 하나하나에 정성스럽게 물을 주다가 이번엔 제라늄 앞에 멈춰섰어요. 하나뿐인 외동딸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아내와 함께 심었던 꽃이었죠. 엄마 아빠 저 합격했어요. 그날 딸이 환하게 웃으며 달려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아내는 눈물을 글썽이며 딸을 꼭 안아줬고 저는 그런 모녀를 뿌듯하게 바라봤죠. 조용한 동네에서 의사가 나온다니 이웃 사람들도 자기 일처럼 기뻐해 주더군요. 그렇게 의대를 졸업한 딸은 한 종합병원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워낙 바쁜 일이라는 건 알지만 의사가 된 딸의 얼굴을 보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딸의 의대 합격을 축하하며 행복해하던 시절엔 제가 아내 없이 외로운 노년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었죠. 그런 아련한 추억에 젖어 있을 때 갑자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전화가 오는 일은 드물었기에 놀라서 발신자를 확인했네요. 그랬더니 오랫동안 연락이 없던 동창에게서 전화가 왔더군요. 제약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친구로 한때는 자주 만나던 사이였어요. 하지만 친구가 퇴직하며 귀촌하는 바람에 거의 10년 만에 연락이 온 것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태수. 친구의 목소리 뒤로 사람들이 시끄럽게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 정말 오랜만이네. 잘 지내고 있지? 근데 뭐가 이렇게 시끄러워? 어디 복잡한 곳에 있나 보네? 뭐? 야 지금 그런 말 할 때야? 나 지금 네 딸 결혼식 왔는데 네가 왜 없어?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물뿌리기를 들고 있던 손도 멈췄습니다. 뭐?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 지금 호텔에서 수연이 결혼식이 열린다니까? 설마 몰랐던 거야? 생각지도 못한 말에 놀라며 손에서 물뿌리개가 떨어졌습니다. 찰박 소리를 내고 물이 쏟아졌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자다가 봉창을 뗐나? 남자친구도 없는 애가 무슨 결혼을 해? 아니 진짜 모르고 있었구나. 사람을 잘못 본 거겠지. 전에 우리 수연이 본 지 오래됐잖아. 헷갈렸을 거야. 내가 이름도 확인했는데 무슨 소리야. 신부 이름 박수연. 내가 정확하게 확인했어. 그게 정말이야? 아이 그래. 예전에 회사 다닐 때 거래처에 있던 병원장 아들이 결혼한다고 해서 왔어. 근데 신부가 수연이더라고. 처음엔 동명이인인가 했는데 사진 보니까 분명히 네 딸 수연이야. 저는 갑자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는 딸과 통화한 것도 한 달 전의 일이긴 했어요. 그때 딸은 병원 일이 너무 바빠서 당분간 집에 올 수가 없다고.
저에게 건강 조심하라고 했었죠. 근데 아비한텐 연락도 없이 갑자기 결혼이라뇨? 태수야, 지금 어디라고 했지? 내가 문자로 호텔 이름이랑 위치 보내줄게. 택시 타고 빨리 와. 이제 신랑 입장 시작할 것 같아.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현관을 나서다 다시 돌아왔네요. 정말 딸의 결혼식이 열리는 거라면 그런 차림으로는 갈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옷장을 열었습니다. 가장 앞쪽에 아내가 살아있을 때 제 생일 선물로 사준 정장이 걸려 있었어요. 한 번도 입지 않고 보관만 하고 있던 새 옷이었죠. 여보, 나 이런 비싼 옷 필요 없어. 그냥 반품합시다. 무슨 소리예요? 이제 우리 딸 결혼한다고 하면 좋은 옷 필요한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상견례에도 입어야죠. 결혼식에도 입어야죠. 우리가 대충 허름하게 입고 다니면 그게 다 수연이 얼굴에 먹칠하는 거예요. 그런 아내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 정장을 그런 식으로 입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토록 다급하게 딸의 결혼식에 가게 될 줄도 몰랐고요. 아내에게는 싫다고 했지만 그 근사한 옷을 입고 신부 입장에 함께할 상상을 하며 흐뭇하게 웃던 날도 있었네요. 그런 생각을 하니 갑자기 코끝이 찡해지며 먼저 떠난 아내가 너무나 그리웠습니다. 하지만 계속 감상에 젖어 있을 순 없었어요. 친구의 말대로라면 이미 딸의 결혼식이 시작됐을 테니 서둘러야 했네요. 그래서 얼른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미리 아무런 준비도 하지 못해 염색도 하지 못한 탓에 몰골이 말이 아니었어요. 하얗게 샌 머리, 주름진 얼굴, 언제 이렇게 늙었나 싶더라고요. 잠시 후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내내 딸과의 추억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아빠, 저 드디어 의사 됐어요. 인턴 끝나고 레지던트 시작할 때 그렇게 기뻐하던 딸. 첫 월급 타서 제게 지갑을 선물하던 딸. 아빠, 그동안 고생 많으셨죠? 이제 고생 끝이에요. 제가 잘 모실게요. 그렇게 말도 예쁘게 하는 고맙고 기특한 딸이었죠. 근데 언제부터였을까요? 딸이 저를 멀리하기 시작한 게 종합병원에서 일하면서부터였나? 아니면 부모도 모르게 병원장 아들을 만나면서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갑갑한 마음이 시계를 보며 더욱 조급해졌습니다. 기사님, 좀 더 빨리 가주실 수 있을까요? 네, 손님. 일요일인데도 길이 많이 막히네요. 최대한 빨리 가보겠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습니다. 봄날의 한강은 참 아름다웠지만 제 마음은 그저 답답하기만 하더군요. 호텔에 도착했을 땐 이미 결혼식이 마무리 단계였습니다. 로비에서부터 신랑 강진우, 신부 박수연이라고 적힌 안내판이 보였죠. 정말로 제 딸의 결혼식이 맞더라고요. 예식홀로 가는 발걸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음악 소리가 들리는 홀의 문을 열고 들어가니 화려한 조명 아래 수백 명의 하객들이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맨 앞 단상에는 제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서 있었네요. 아내를 빼닮아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옆에는 턱시도를 입은 신랑의 모습도 보였죠. 저는 맨 뒷 빈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어요. 당연하겠죠. 신부 아버지가 식이 한창 진행된 후에 나타나 하객석에 앉아 있을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때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이제 양가 부모님께 감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신랑 측 부모님이 일어나 인사를 받았습니다. 병원장이라는 시아버지는 위험 있어 보였고 시어머니는 화려하고 고운 한복을 입고 있더군요. 그런데 신부 측은 부모님이 모두 안 계신 관계로 인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안 계시다니요? 제가 이렇게 멀쩡히 살아있는데? 사회자의 말에 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죠. 하지만 이내 다시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인사하더군요. 그때 제 옆자리에 누군가 앉았습니다. 3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는데
불편한 듯 넥타이를 계속 만지작거리며 말했죠. 아저씨도 알바 오신 거예요? 네? 저도 알바로 왔거든요. 하객수 채우는 알바요. 얼마 받기로 하셨어요? 저는 남자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알바라뇨? 무슨 말씀이신지. 신부가 하객을 거의 안 부르고 그냥 신랑 부모님이 알바를 썼잖아요. 평범한 집안이랑 사돈 맺기 싫다고 결혼을 반대했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허락한 것 같은데 대신 신부 측 하객을 못 부르게 했나봐요. 신랑 집이 어마어마하게 재력이 있다나? 평범한 집안이라고요? 네. 신부가 아무리 의사라도 아버지가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안 된다고 결사 반대했다던데요. 아까 신랑 측 친척들이 수근거리는 거 들었어요. 신랑 아버지가 병원장이라잖아요. 더 좋은 집안이랑 사돈 믿고 싶어 했는데 아들이 고집을 부려서 며느리가 미운 털 단단히 박힌 것 같던데요. 이런 결혼을 꼭 해야 하나? 보잘것없는 아버지? 그럼 내가 사돈으로서 부끄러워 결혼식에도 부르지 않은 건가? 제가 충격받은 것도 모르고 아르바이트하러 왔다는 남자가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래도 신부가 의사니까 병원에서 쓸모가 있어서 결혼은 시킨다나? 대신 처가는 아예 없는 걸로 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신부가 친인척 하나 못 부른 것 같아요. 제 주변을 둘러보니 정말로 신부 측에 제가 아는 얼굴은 거의 없었습니다. 있는 사람들도 어색하게 앉아만 있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 사람이 없었죠. 제 딸의 결혼식인데 딸을 축하해주러 온 사람이 없다니 기가 막히더군요. 딸의 친구들도 가까운 친척들도 심지어 부모인 저까지도 딸을 축하해주러 오지 못한 겁니다. 그렇게 충격으로 이런저런 생각에 빠져 있을 때 식은 벌써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신랑 신부가 행복한 미래를 위해 힘찬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신랑 신부 행진! 음악이 울리고 딸과 그 신랑이 팔짱을 낀 채 식장 끝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행복해 보여야 할 신부의 얼굴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더군요. 딸도 이런 결혼이 마냥 마음 편하진 않았겠죠. 그 모습을 본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는 가만히 앉아만 있을 수가 없었어요. 딸에게 다가가 한마디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행진이 끝나자 저는 발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저를 발견하고 눈을 커다랗게 뜬 채 얼음처럼 굳어 있더라고요.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놀라움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뒤섞인 그 눈빛을요. 딸이 입을 달싹이며 아빠라고 부르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소리를 내진 못하더군요. 그저 눈물만 그렁그렁 맺혔을 뿐입니다. 그 모습에 저도 모르게 딸에게 다가가 손을 뻗으려 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봐요, 거기 누구요? 낮고 위험 있는 목소리가 제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그 목소리의 주인공은 단상에 있던 신랑의 아버지, 바로 결혼을 반대한 문제의 병원장이었습니다. 남자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절 쏘아보고 있었죠. 키가 크고 다부진 체구에 고급 양복을 입은 그의 모습은 확실히 고압적이었습니다. 저는 말을 꺼내려는 순간 딸이 황급히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을 잡고 뛰다시피 해서 왔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안쓰러운지요. 아빠! 딸이 작은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식장 안의 모든 시선이 저희 부녀에게 쏠렸네요. 웅성거리는 소리도 들렸죠. 아버지라고? 신부 아버지가 왜 이제 왔어? 아니 아까 신부는 부모님이 전부 안 계신다고 하지 않았어? 살아있는데 초대를 안 했나봐. 뭔가 사정이 있나 보지. 그때 딸의 시아버지가 큰 걸음으로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잔뜩 굳어있고 눈빛은 차가웠네요. 당신이 수연이 아버지라고요? 네, 저는 수연이 아비 박정호입니다. 제가 대답하자 상대의 표정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귀찮은 일이 생겼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수연이 나랑 잠깐 얘기 좀 하자. 병원장이라는 남자가 딸의 곁으로 가서 뭐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날에서야 처음 얼굴을 본 사위는 어쩔 줄 몰라하며 저와 자기 아버지를 번갈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딸의 시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박 선생님, 잠깐 밖에서 이야기 좀 하시죠. 저는 그를 따라 식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호텔 복도는 조용했고 저희 둘 외에는 오가는 이가 아무도 없었어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가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박 선생님이 딸을 생각한다면 오늘은 그냥 가주시는 게 맞습니다. 아까도 들으셨지 않습니까? 이미 하객으로 꽉 찬 결혼식이 다 끝났습니다. 지금 아버지가 나타나면 저희나 수연이 체면이 뭐가 되겠습니까? 저는 당황해서 머릿속이 하얘진 채 되물었습니다. 아이, 제 딸 결혼식인데 왜 제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까? 딸? 이젠 당신 딸이 아니라 우리 며느리입니다. 딸이 행복해지길 바라지 않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 앞날을 위해서라도 국수 장사나 한 아버지는 없는 게 나아요. 앞으로 수연인 진우와 함께 우리 병원을 이끌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과 인맥을 쌓게 될지 모르는데 고작 국수집 딸이라는 꼬리표가 수연이 발목을 잡으면 좋으시겠어요? 고작 국수집 딸.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게 뭐가 어떻다고 이러십니까? 평생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해 딸 자식 의사로 키워냈는데 제가 무슨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제 말을 들은 남자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박 선생님,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시는군요. 우리 병원은 이 지역에서 내로라는 병원입니다. 진우는 제 후계자고 수연은 이제 그 집안의 며느리가 된 겁니다. 근데 장인어른이 그저 국수나 팔아서 먹고 살았다? 대체 그게 무슨 문제가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게 제가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도 보면 안 되는 이유가 되나요? 당연하죠. 우리 집안하고 격이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이미 수연이도 다 동의한 일입니다. 본인이 직접 아버지께는 결혼 사실 알리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결혼식 진행했다고요. 저는 딸이 그랬을 리 없다고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제가 없이 진행된 결혼식을 보니 현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딸과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안 됩니다. 보는 눈이 얼마나 많은데 무슨 소문이 날지 모른다고요? 결혼식에 초대도 못 받은 신부 아버지가 찾아왔다고 하면 이게 얼마나 큰 집안 망신입니까? 다들 이상하게 생각하다 수연이가 초라한 집안 출신이라는 게 단박에 들통날 거라고요. 그때 식장 문이 열리고 딸이 걸어 나왔습니다. 눈가가 빨갛게 부어있더군요. 아빠? 수연아. 죄송해요,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나중에 다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가주세요, 제발. 딸의 말에 저는 얼음처럼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딸이 자기의 결혼식에 찾아온 아비를 돌려보내기 위해 애쓰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어찌나 간절한지 전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네요. 딸이 왜 이러는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가 거기서 더 고집을 부리면 딸이 힘들어질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수연아, 어서 들어가거라. 사진 촬영해야 하는데 갑자기 신부가 안 보이면 하객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니? 그러면서 시아버지가 딸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딸은 저를 한 번 더 바라보고는 억지로 끌려가듯 식장 안으로 들어갔죠. 그 멀어지는 뒷모습을 바라보며 전 그대로 자리에 한참을 서 있어야 했어요. 도저히 발걸음이 떨어질 것 같지 않았거든요. 그때 누군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아이, 정우야! 익숙한 목소리에 돌아보니 저에게 딸의 결혼식을 알려준 오랜 친구가 서 있더군요. 친구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절 바라보며 한숨을 쉬고 있었죠. 태수야. 저는 갑자기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억지로 말하지 않아도 다 안다는 듯 쓴웃음을 지어 보였네요. 다 봤어. 정말 기가 막히는구나. 어떻게 딸 결혼식에 아버지를 못 부르게 할 수가 있지? 나도 모르겠다. 장사해서 자식 키운 게 그렇게 숨겨야 할 만큼 부끄러운 일인지, 수연이가 나한테 왜 이러는지. 제 말에 친구는 어두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나도 제약회사 다니면서 병원장들 많이 봤는데 저 강 병원장은 특히 유별나. 돈과 권력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아마 수연이한테 엄청나게 압력을 넣었을 거야. 하지만 수연이가 그런 이유 때문에 부모를 부끄러워할 애가 아닌데
정우야, 저 병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이 어떤 곳인지 알아? 의사를 그저 하찮은 부속품으로 생각해. 마음에 조금만 안 들거나 자기 의견에 반대하면 거침없이 잘라버린다고. 악명이 높았지. 의사든 간호사든 저 병원장 앞에서 누구도 거절이란 걸 할 수 없어. 우리나라의 병원이 거기만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부당한 대접을 받으면서 일해야 해? 저 강병원장이 의료계에서 끼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해. 저 사람 눈 밖에 나서 잘리면 다른 곳에 취직은커녕 개업해도 제대로 살아남기 힘들다고 하더라. 어떻게든 밟아 놔야 직성이 풀리는 거지. 뭐? 아니 그렇게 지독한 사람이란 말이야? 친구의 말을 들으니 조금은 이해가 갔습니다. 딸도 병원에 계속 다니며 의사생활을 하려면 어쩔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서슬퍼렇게 무서운 시아버지와 가족이 된 딸이 너무나 걱정됐습니다. 그래도 자기 가족들한텐 잘하겠지? 설마 수연이한테도 안 그러길 바라야지. 어차피 이렇게 하객들 불러 결혼식까지 마친 마당에. 지금 네가 수연이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조용히 지켜봐주는 일뿐인 것 같다. 그 말에 저는 쓸쓸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을 옮겨 화려한 호텔을 빠져나왔어요. 친구는 말없이 그런 저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죠. 정우야, 너무 상심하지 마. 수연이가 자리 잡으면 언젠가 찾아올 거야. 그렇겠지? 당연하지. 천리는 저렇게 억지로 막는다고 끊어지나? 부모 자식정이 어디 가는 게 아니잖아. 친구와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와 대문을 열고 들어서니 아침에 물을 주다만 화단이 보였습니다. 그 앞을 나뒹구는 물뿌리개도 그대로 있었죠. 저는 물뿌리개를 집어들고 다시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꼭 참으며 아내가 듣고 있기라도 한 듯 중얼거렸네요. 여보, 오늘 우리 딸이 결혼을 했어. 당신이 그렇게 보고 싶어하던 수연이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봤지? 정말 예뻤어. 근데 나는 초대받지 못했네. 초라한 아버지라서 딸의 결혼식에 갈 수가 없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딸의 어린 시절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아빠, 난 나중에 커서 아빠랑 결혼할 거야. 뭐? 안 돼. 우리 딸은 아빠보다 훨씬 멋진 남자랑 결혼해야지. 대신 그때 아빠가 우리 딸 손잡고 신부 입장해 줄 거야. 정말? 약속할 거야? 당연하지.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딸 손 꼭 잡고 걸어줄게. 그러자 딸이 환하게 웃으며 새끼손가락까지 걸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니, 지킬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 딸에게 전화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받지 않더군요. 신혼여행 중일 텐데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연락을 받지 못하는 모양이었어요. 하는 수 없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아빠다. 어젠 갑자기 찾아가서 미안했다. 너를 곤란하게 할 생각은 없었어. 아빠는 네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내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잘 살아라. 답장은 오지 않았고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때까지도 딸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저는 평소처럼 화단을 가꾸며 하루하루를 보냈네요. 동네 사람들이 딸 결혼 소식을 물어볼 때마다 애써 웃음으로 넘겨야 했습니다. 우리 의사 선생님은 만나는 사람 없어요? 이제 나이가 제법 찼는데. 아, 예. 수연이 우리 동네 자랑이잖아요. 결혼하면 꼭 동네 잔치 하셔야 합니다. 글쎄요, 뭐 요즘은 조용히 하는 게 대세라던데. 전에 없던 거짓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죠. 딸의 결혼식에 초대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우편함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보낸 사람 이름은 없었지만 딸의 글씨체였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아빠 죄송해요. 전 정말 나쁜 딸이에요. 하지만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제가 의사로 계속 일하려면 시아버지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거든요. 언젠가 꼭 다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세요. 편지와 함께 묵직한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다시 봉투에 넣어 서랍장 깊숙한 곳에 넣었어요. 딸이 기쁜 마음으로 준 용돈이 아니라 죄책감으로 번복된 돈 같아서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화단의 꽃들도 시들었다가 다시 피길 반복했죠. 딸의 소식은 결혼식에서 만났던 친구를 통해 가끔 전해 들었습니다. 그 친구가 일부러 제약회사 후배들에게 딸의 안부를 묻는 것 같았어요. 그 덕에 병원에서 잘 지내고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죠. 하지만 단 한 번도 절 찾아오진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제 생일에도, 심지어 아내의 기일에도요.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범한 주말 아침이었어요. 저는 여느 때처럼 동네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정호 어르신! 누군가 절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낯선 여자가 한 명 서 있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단정한 차림새에 지적인 인상을 주는 사람이었죠. 저는 의아한 마음에 물었습니다. 저를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영이라고 합니다. 혹시 박수연 씨 아버님 맞으신가요? 상대의 입에서 딸의 이름이 나오자 누군지도 모르면서 그저 반가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제가 수연이 애비입니다. 근데 무슨 일로... 저 놀라지 말고 들어주세요. 저는 박수연 선생님과 결혼한 강진우의 전처입니다. 순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전처라니... 그렇다면 딸이 결혼한 남자가 초혼이 아니었다는 말이었네요. 상대는 눈을 크게 뜨고 놀라는 절 보더니 예상했다는 듯 이렇게 말했어요. 역시 강진우한테 이혼 전력이 있다는 건 모르셨군요. 잠깐 커피라도 한잔 하시면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그래서 저는 어안이 벙벙한 채로 여자를 따라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구석자리에 앉아 여자가 한숨을 쉬며 먼저 말을 꺼냈어요. 먼저 이렇게 놀라게 해드린 점 사과드릴게요. 저도 어르신을 만나는 게 맞는 건지 갈등과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어서요. 박수연 선생님이 위험하다는 걸 알려드려야 할 것 같아서 왔습니다. 위험하다니 그게 무슨 말씀인지... 강진우와 저는 3년 전에 이혼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쫓겨났다고 해야겠죠. 전 원래 강원장의 종합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아이가 생겨 강진우와 결혼했죠. 그래도 박수연 선생님은 의사라는 이유로 대외적으로 알리고 결혼식도 치러준 것 같더군요. 하지만 전 출신이 볼품없다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혼인신고만 하라고 했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모르시나 본데 그 인간은 그러고도 남는 사람이에요. 결혼도 제가 아이를 가졌으니 어쩔 수 없이 시킨 거죠. 원래 만나는 것도 비밀로 했었기 때문에. 강진우와 제가 결혼했었다는 사실을 병원 사람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렵게 한 결혼이지만 강 원장이 얼마나 집요하게 괴롭히는지 전 도저히 버텨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만삭을 앞두고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말을 이어가던 여자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랬더니 강 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절 내쫓았어요. 그 집안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함구하지 않으면 제 친정 형제들까지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했죠. 뭐라고요? 아니, 남편은 뭘 하고 있었길래... 강진우 그 인간은 그냥 아버지 꼭두각시예요. 자기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러면서도 자기가 원하는 여자와는 꼭 결혼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시끄러운 소문 나길 원하지 않던 강 원장이 억지로 결혼시켜놓고 저만 괴롭히더군요. 그래도 처음엔 남편이 잘해주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 남자 신혼 6개월이 지나니 태도가 차갑게 식더라고요. 아니,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해놓고요? 흥미가 떨어진 거죠. 그 뒤론 시아버지가 절 꼴보기 싫어하니 본인도 돌변해서 절 방치하고 없는 집안 출신이라며 무시했어요. 여자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 말했습니다. 이혼할 때도 위자료는커녕 오히려 제가 부정한 여자라고 주장했어요. 임신한 아이가 남편의 아이가 아니었다고. 문란하게 지내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지고 강진우의 아이로 거짓말해 결혼한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도 명예도 다 잃었습니다. 저는 여자의 이야기를 들으며 불안감이 커졌습니다. 제 딸도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했죠. 근데 왜 지금 절 찾아오신 건가요? 그 얘기를 해주러 오신 건가요? 최근에 그 병원 동료였던 간호사한테 들었는데 박수연 선생님도 임신하셨다더군요. 네? 우리 수연이가 임신을요? 저도 처음 듣는 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손주가 생긴다는 기쁨보다 걱정이 앞섰죠. 저는 강병 원장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심각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일을 제보할 생각입니다. 네? 아니, 심각한 일이라뇨? 의료사고 은폐, 환자 대상 과잉 진료, 제약사 리베이트, 보험 사기까지. 제가 있을 때도 의심스러운 일들이 많았는데 최근엔 더 심해졌다고 들었어요. 그러더니 여자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바로 검찰에 갈 수도 있었지만 박수연 선생님이 임신했다는 말이 마음에 걸려서 찾아왔습니다. 박 선생님도 그 병원에서 일하시니까 자칫 억울하게 연루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네? 우리 수연이가요? 사실 전 아직도 그 인간들이 무서워요. 그래서 그렇게 당하고도 그냥 죽은 듯이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간들이 그렇게 놔두질 않아요. 저를 부정한 여자로 낙인 찍은 것도 모자라 제가 혹시라도 그 집안에서 겪은 일을 들춰낼까봐 의료계엔 발도 못 붙이게 하고 있어요. 네? 아니, 이혼한 지금까지도 괴롭힌다는 말입니까?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뭘 어떻게 하려고...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걸 보여줘야죠. 그래서 혹시 사건이 터지면 박소연 선생님한테 불똥이 튀어 조사를 받게 될지도 몰라요. 그때 충격받으실까봐 미리 찾아온 겁니다. 그러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만약 저처럼 박소연 선생님에게도 위험한 상황이 오거든 어르신이 꼭 지켜주세요. 전 그때 절 보호해줄 부모님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그 인간들의 횡포를 고스란히 참아낼 수밖에 없었어요. 여자는 눈물을 훔치며 저에게 꾸벅 인사하고 자리를 떠났네요. 그 뒤로도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딸이 임신했다는 소식, 그리고 병원의 비리,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어요. 집으로 돌아와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받지 않았죠. 그래서 또다시 문자를 보냈어요. 수연아, 아빠다. 오늘 너에 대한 이야기 들었다. 임신했다며? 축하한다. 그런데 걱정도 되는구나. 제발 한 번만이라도 만나자. 그랬더니 이번엔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 죄송해요. 지금은 못 만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잘할게요. 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의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는 소식이 들린 겁니다. 며칠 전 찾아왔던 여자가 전한 말 그대로였어요. 의료법 위반, 보험 사기, 리베이트 등 여러 혐의가 있다고 했죠. 아마 굳게 결심한 여자가 검찰에 제보한 게 틀림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 말을 전하며 친구가 이런 말도 덧붙였어요. 아유, 드디어 터졌구나. 사실 업계에선 소문이 무성했거든. 강병 원장이 너무 욕심을 부려서 언젠간 문제가 될 거라고. 우리 수연인 괜찮을까? 글쎄, 수연이가 직접 연루됐을 가능성은 적지만 그래도 그 병원 의사니까 조사는 받을 거야. 거기다 병원장 며느리니. 친구는 말을 아꼈지만 저는 불안한 마음에 며칠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딸에게서 전화가 왔죠. 1년 만에 듣는 목소리였죠. 아빠? 딸은 두려움에 떨며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괜찮니? 소식 들었다. 아빠, 저 어떡해요? 시아버지가 구속됐어요. 그리고 저도 조사받아야 하나 봐요. 침착해라. 네가 잘못한 게 없으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제 이름으로 된 서류들이 있어요. 전 그런 거 모르는데 시아버지가 마음대로 절 이용한 것 같아요. 딸의 목소린 점점 더 떨렸습니다. 그리고 진우 씨는 저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해요.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다 제가 한 일이라고요. 뭐? 그게 무슨 소리야? 검찰 조사에서 그렇게 말한 것 같아요. 제가 야망이 커서 시아버지랑 짜고 모든 일을 계획했고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요. 아이까지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너무 무서워요.
결국 딸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꽉 쥐고 우는 딸을 달랬죠. 수연아, 지금 어디 있니? 아빠가 갈게. 아니에요, 오지 마세요. 시댁 식구들이 다 저를 감시하고 있어요. 어디 도망이라도 칠까봐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도 나올 수가 없는 거야? 네. 그리고 진우 씨가 제 여권이랑 중요한 서류도 다 가져갔어요. 이제 전 이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갈 수 없을 거예요.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했습니다. 딸은 거의 감금 상태나 다름없었죠. 다음 날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동네에서 오래 일한 믿을 만한 분이었죠. 박 선생님, 따님이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이용만 당한 거라면 끝까지 싸워봐야죠. 하지만 무죄를 증명할 증거를 찾아야 해요. 증거라니 어떤 증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일단 따님이 그런 비리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해줄 동료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강병 원장이 며느리를 이용했다는 증거를 찾아야죠. 전 그날부터 딸을 돕기 위한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했던 병원의 간호사들을 찾아다녔죠. 다행히 거의 모든 간호사가 딸이 결백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박수현 선생님은 정말 좋은 의사예요. 환자들을 진심으로 대하셨고 과잉 진료 같은 건 절대 안 하셨어요. 맞아요. 오히려 병원장이 압력을 넣어도 환자에게 필요 없는 검사나 처방은 안 하셨죠. 그것 때문에 병원장님은 항상 못마땅해 하셨지만요. 하지만 공개적으로 증언하겠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모두 강병원장의 보복이 두려웠던 거죠. 그러던 중 한 간호사의 도움으로 병원장의 전직 비서였던 사람과 연락이 닿았어요. 그 사람은 모든 비리를 알고 있었고 병원장을 말리다가 눈밖에나 해고당한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그제야 한가닥 희망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딸에게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어요. 아빠, 저 어떡하면 좋아요? 저 의사 면허 정지 처분 받을 것 같아요. 검찰에서 절 비리의 주범 중 하나로 보고 있대요. 뭐라고? 진우 씨가 검찰에서 모든 게 제 주도로 이루어졌다고 진술했는데 시아버지까지 모든 걸 제가 하자는 대로 한 것뿐이라고 했나 봐요. 제가 밀고 나가는 통에 어쩔 수가 없었다고. 그건 명백히 제 딸을 희생양으로 만들려는 음모였어요. 어쩌면 처음부터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제 딸을 이용하기 위해 든든한 배경 없는 우리 딸을 며느리로 들였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병원장이 소름 끼치는 큰 그림이었죠. 아빠, 저 혼자 이 일을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제발. 1년 만에 연락한 딸이 저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죠. 그래, 아빠가 어떻게 해서든 도와줄게.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모든 죄를 딸에게 미룬 병원장의 아들이 자신의 아이를 가진 딸을 버리고 혼자 해외로 도주한 겁니다. 결국 검찰 조사와 모든 사람의 비난을 오롯이 딸 혼자 감당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게다가 홀몸도 아닌 상태로 말입니다. 저는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저는 딸이 걱정돼 더는 참지 못하고 병원장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문전박대 당하기 일쑤였어요. 병원장의 부인은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쳤죠. 여기가 어디라고 자꾸 찾아와서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당신 딸이 우리 집안을 다 망쳤다고!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당신 남편하고 아들이 저지른 일을 왜 우리 딸이 다 책임져야 합니까? 아이까지 가진 며느리를 이렇게 억울하게 만드는 법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습니까? 억울하긴! 이런 일이 생긴 것도 다 당신 딸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야! 어울리지도 않는 계집애가 주제도 모르고 내 아들을 넘봐서 망조가 든 거라고! 그때 2층 창문에서 딸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많이 야위고 초췌해 보였죠. 임신한 몸으로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까 싶어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수연아! 제가 소리쳤지만 시어머니가 딸을 창문에서 끌어당기는 게 보였어요. 그 모습을 보니 더는 지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서둘러 약속을 잡고 병원장의 전 비서를 만나러 갔습니다. 다행히 그 사람이 딸의 결백을 증명할 중요한 증언을 해주겠다고 했어요. 박소연 선생님은 완전히 이용당한 겁니다. 강병 원장이 며느리가 모든 일을 주도한 것처럼 꾸미는 걸 여러 번 봤어요. 오히려 박 선생님은 항상 과잉 진료를 반대하고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걸 증언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저도 그 인간한테 당한 게 많아요. 그동안은 무서워서 숨어 지냈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순 없어요. 이번 기회에 그 인간이 제대로 벌받게 하고 저도 마음 편히 살고 싶네요. 희망이 보이는 순간이었습니다. 증언이 확보되자 병원의 간호사들도 용기를 내어 탄원서에 서명해 주더군요. 그래서 변호사가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깜짝 놀랄 전화를 받게 됐습니다. 집안이 어수선한 틈을 타 딸의 집에서 일하는 도우미가 연락한 거예요. 저는 박 선생님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친정아버지가 아셔야 할 것 같았어요. 오늘 아침에 박 선생님이 병원에 실려가셨어요. 조산 위험이 있다는 것 같은데. 네? 뭐라고요? 어느 병원입니까? 저는 도우미에게 거듭 고맙다고 인사한 뒤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병실에 들어선 저를 보며 딸이 눈물을 글썽였어요. 얼굴이 어찌나 창백한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아빠! 링거를 맞고 있는 배가 불룩한 걸 보니 더욱 안쓰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수연아, 괜찮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나 봐요. 조산 위험이 있대요.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한다고. 그때 딸의 시어머니가 병실로 들어서다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내 딸이 아픈데 당연히 와야죠. 딸? 결혼했으니 이제 우리 집 며느리라고 몇 번을 말해. 그리고 이 모든 게 당신 딸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애가 얼마나 복이 없으면 시집 온 지 1년 만에 온 집안을 이렇게 풍비박산나게 만들어? 그 말에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그러지 마세요. 아버지는 아무 잘못 없잖아요. 닥쳐! 집안 망신 다 시켜놓고 그깟 애 하나도 조용히 못 낳아서 이 와중에 병원에까지 쫓아다니게 만들어? 그때 의사가 들어와 중재했습니다. 환자가 절대 안정을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소란스러우면 아이와 산모 모두 위험해요. 계속 이러시면 면회 금지 조치 취하겠습니다. 딸의 시어머니는 투덜거리며 나갔고 저는 딸의 곁에 남았어요. 아빠, 저 정말 너무 억울해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알아. 아빠가 꼭 우리 딸의 결백 밝혀줄게. 하지만 어떡해요? 진우 씨는 도망가고 시아버진 절 모함하고 모든 화살이 다 저를 향해 있어요. 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감당하기엔 너무 큰 시련이었죠. 그때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습니다. 딸이 입원한 사이 그 집을 압수수색한 검찰에 병원장 아들이 도주하면서 놓고 간 예전 휴대폰이 발견된 거예요. 검찰은 그 휴대폰으로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복구해 강 병원장과 그 아들이 비리를 주도했다는 사실을 알아냈죠. 그리고 그 일에 제 딸을 어떻게 이용할지에 대한 계획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것도 밝혀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검찰의 수사 방향도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제 딸의 억울함도 금방 풀릴 것 같았죠. 하지만 딸의 건강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한 조산 위험이 높아져서 하루하루 약으로 버티며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저는 매일같이 병원에 찾아가 그런 딸의 곁을 지켰어요. 아빠, 저 아이를 잃으면 어떡해요?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넌 좋은 엄마가 될 거다. 그렇게 되도록 너희 엄마가 반드시 지켜줄 거다. 좋은 엄마요? 저는 제 앞가림도 못하는데. 아니야. 넌 충분히 강해. 이 모든 걸 견뎌내고 있잖아. 그로부터 얼마 후 드디어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어찌나 떨리던지 주먹을 쥔 손바닥에 피가 맺힐 정도였죠. 그러면서 얼마나 수많은 기도를 했는지 모릅니다. 제발 딸과 제 손주를 살려달라고 세상의 모든 신에게 빌고 또 빌었네요. 그 기도가 하늘에 닿은 걸까요? 다행히 딸은 모든 누명을 벗고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딸의 결백이 밝혀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딸은 너무 많은 것을 잃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의사로서의 명예에도 큰 타격을 입고 믿었던 남편에게도 배신당했죠. 병실로 돌아가니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 이제 무혐의래요. 근데 왜 기쁘지가 않죠? 그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런 거야.
이제 다 끝났어. 괴로운 기억은 전부 잊고 새로 시작하기만 하면 돼. 새로 시작이요? 하지만 전 이미 너무 많이 망가졌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절 의심의 눈초리로 보고 제가 어떤 처방을 내려도 믿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 넌 분명히 죄가 없다는 게 밝혀졌어. 그리고 이 모든 일도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다 잊힐 거야. 중요한 건 네가 남은 인생을 얼마나 떳떳하게 살아가냐는 거야. 그런데 그날 밤 딸의 상태가 급작스럽게 나빠졌습니다. 의료진이 급히 달려와 그런 딸을 살펴보다 소리쳤죠. 당장 수술해야 할 것 같아요. 어서 준비하세요. 그렇게 응급수술이 시작되었고 저는 수술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딸의 시어머니는 보이지 않더군요. 얼마나 긴장했는지 숨쉬는 것도 잊을 지경이 됐을 때 갑자기 안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의사가 나오며 말했죠. 축하합니다. 건강한 손자입니다. 산모도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결국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감사함과 안도감, 그리고 지난 시간의 아픔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손자가 태어난 후 딸은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습니다. 일부러 그랬다기보다 경황이 없어 손주에게 신경 쓸 정신이 없었을 거예요. 딸의 시아버지는 구속돼 징역을 살게 됐고 아들은 국제적인 수배자가 됐거든요. 그 바람에 병원도 문을 닫고 시어머니도 쪽박을 찬 채 행방이 묘연해졌다더군요. 아마 그토록 남의 시선을 신경 쓰던 사람이니 체면을 구기며 살고 싶지 않아 어딘가로 도피한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딸은 일주일간 입원해 건강을 회복한 후 곧장 집으로 왔습니다. 저는 심사숙고해 평판이 좋은 산후도우미를 들여 딸의 회복을 도왔죠. 그 뒤로 제가 직접 준혁이라고 이름 붙여준 손자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자라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 때 가까스로 의사면허 정지 위기를 넘긴 딸은 고민하다 동네에 작은 개인 병원을 개원했어요. 전 시아버지의 병원은 폐업했고 업계에 퍼진 소문 탓에 다른 큰 병원에서도 채용을 꺼렸거든요. 그때 딸은 고민이 참 많아 보였습니다. 아빠, 저 이제 의사생활 못할 것 같아요. 어느 병원도 절 받아주질 않아요. 수연아, 취직할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 동네에서 작게나마 개원을 하는 게 어떻겠니? 동네에서요? 하지만 아무리 작게 하더라도 개원이라는 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에요. 아빠가 엄마랑 하던 칼국수집 정리하면서 모아둔 돈이 있어. 크진 않아도 작은 병원은 열 수 있을 거다. 네? 그게 어떤 돈인데 제가 무슨 면목으로 그 돈에 손을 대요? 저는 제 욕심 때문에 아빠를 결혼식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네가 이렇게 멀쩡히 곁에서 버텨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고마운 일인데. 결국 며칠을 고민하던 딸은 제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고 동네에 작은 내과를 열었습니다. 병원에 간판을 달던 날 저는 뭉클함에 눈시울을 붉혔어요.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다시 당당하게 의사로서의 첫 발을 내딛는 딸이 자랑스럽더군요. 아빠 덕분에 작아도 제 이름으로 된 병원을 열게 됐어요. 저 이제 그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진료 마음껏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부터가 의사로서의 진짜 시작이다. 저와 딸은 손을 맞잡고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로 딸은 진료에 매진하고 그 사이 제가 손자를 키웠죠. 우리 준혁이 할아버지랑 공원 갈까? 오늘은 날씨가 좋네. 그러고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워 동네를 돌며 이야기도 하고 마트에 가서 장을 보기도 하며 무려한 노년의 활기를 되찾게 됐습니다. 손자는 제 엄마를 닮아 똑똑하고 외할머니를 닮아 순하고 착한 아이였죠. 그런데 손주가 3살 되던 해 갑작스러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딸을 그토록 괴롭히고 절 무시하던 전 시아버지가 죗값을 치르던 중 뇌졸중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겁니다. 하나뿐인 아들은 도피했고 마누라는 행방불명이라 면회오는 가족 한 명이 없이 외로운 최후를 맞았다고 하더군요.
그 소식을 들으니 인생이 참 허망하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짧다면 짧은 인생을 살면서 뭐가 그렇게 욕심나 남들에게 못할 짓을 하다 떠나는지 그 어리석음에 안타까운 생각까지 들었네요. 모든 문제의 원흉이던 강 원장이 세상을 떠난 후 평화롭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손자가 5살이 되던 해 동네에 작은 사건이 있었어요. 독거노인이 쓰러져 며칠 동안 발견되지 못했던 것이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딸은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마음 아파했습니다. 아빠, 우리 동네 어르신들을 위해 제가 뭔가 더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였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댁을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것이었죠. 왕진하는 동안에는 병원에 오는 환자를 볼 수 없고 오가며 시간도 많이 빼앗기니 수입 면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손실이었어요. 하지만 딸은 그런 것보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다고 했죠. 그래서 병원을 왕진 참여기관으로 등록해 열심히 환자들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의사지. 돈만 밝히는 것들과는 다르네. 어르신들의 칭찬에 딸은 보람을 느꼈죠. 비록 큰 돈을 벌진 못했지만 진정한 의사로서의 삶을 살게 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유치원에서 돌아와 이렇게 소리쳤어요. 할아버지, 동네 사람들이 우리 엄마가 최고의 의사래요. 그래? 누가 그랬어? 마트 아줌마도 버스 아저씨도 다들 그래요. 우리 엄마가 천사 같대요. 그래, 할아버지도 네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의사라고 생각한단다. 정말요? 왜요? 네 엄만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하거든. 그게 진짜 의사야. 그럼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진짜 의사 할래요. 그래, 우리 준혁이는 할 수 있을 거야. 할아버지가 응원할게. 손주는 저와 손바닥을 마주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딸이 퇴근했더군요. 오늘도 하루 종일 환자들을 보느라 피곤했을 텐데 엄마를 보고 환하게 달려가 안기는 손주를 번쩍 안아들었죠. 우리 준혁이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어? 엄마, 나 오늘 그림 그렸어. 엄마가 할머니들 치료해주는 거. 손자가 그린 그림을 보며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그린 그림이었죠. 아빠, 오늘 병원 건너 반찬가게 아주머니가 떡을 해오셨어요. 늦은 시간까지 기다렸다 진료 봐주는 게 고맙다고요. 그래, 우리 딸이 동네 사람들한테 아주 인기가 많구나. 아비가 딸을 잘 둬서 이런 떡도 얻어먹네. 아니에요. 제가 환자분들한테서 배우는 게 더 많아요. 하루하루 열심히 사는 분들 보면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인생인지 조금씩 배우는 것 같거든요. 그런 딸의 말을 들으며 저는 열린 문틈 사이로 보이는 화단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내년에도 아내가 좋아하던 갖가지 꽃이 필 겁니다. 진달래도, 제라늄도, 그리고 새로 심은 해바라기도요. 아내가 살아있다면 이 모습을 보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참 잘했다며 제 어깨를 두드려 주지 않을까요? 그날 잠들기 전 저는 아내의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정말 잘 컸어. 당신이 하늘에서 지켜준 덕이라는 거 알아. 고마워. 난 앞으로도 저희들이 더 행복해지도록 여기서 계속 지켜주다가 내 손이 필요 없어지거든. 그때 당신 만나러 갈게. 저는 더 이상 초라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딸을 지켜준 든든한 아버지고 손자를 사랑으로 키우는 자상한 할아버지죠. 그럼 여러분도 가족의 사랑으로 가슴 벅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